네, 정치권의 각종 핵관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 당연히 모셨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얼굴 되게 환해지신 것 같은데 건강하신 것 같고요.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의원님은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이제 멀어지시니까 디톡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독서가 좀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그 이제 독서를 또 정화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이 정핵관 순서를 통해서.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윤 대통령 결국 이제 음주운전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문회 없었고요. 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성희롱 논란도 있었어요. 먼저 최근 인사, 일련의 인사를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뭐 이 인사풀이 워낙 좁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적당한 사람들을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김성희 전 의원 뭐 그건 워낙 좀 사안이 좀 치사하고 조잡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거기는 그냥 거부하고 나머지 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썩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풀이 좁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실 주변이나 여당에서도 이제 풀이 너무 좀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를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좀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전환적으로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향식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공천 경선하니까 경선 과정이 너무 그 전화번호 뭐 하고 뭐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국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천 주문하지만 난 경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뭐냐? 청문이에요, 청문. 그걸 왜 안 해요? 내가 그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분은 무난하게 통과되는 사람인데 제 그 비서관이 이제 뭘 좀 하나 좀 물어보러 그분한테 이제 지명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얘기하니까 전화로 들리더래. 그 딸이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집에서. 그게 요새 다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난 요새 우리나라가 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 선택 경선, 그 다음에 청문회 같은 거는 우리가 참 한 단계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 한 건데 나는 그거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제는 폐해와 부작용이 더 커졌다. 선출직은 경선. 더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재풀을 좁아지는데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잘 다루지 못했는데 박순애 장관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만취 상태. 자, 교직에 있을 때였는데 이게 만취운전도 문제긴 하지만 선고 유예가 나온 게 또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안 거치다 보니까 선고 유예가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미스터리인데 교수님도 대학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건 제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제가 대학에서의 경험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법상 사립학교법이 이제 교육법 공립학교를 다 준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형에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냥 파면해지고 그냥 벌금형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품위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대학에서 징계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한 그 벌금형 액수가 상당히 크고 뭐 이런 거 같으면은 대학에서 다만 하다못해 뭐 3개월 정도 정직이라도 뭐 정직이 아니라 감봉. 무슨 뭐 감봉이랄까 뭐 이런 거라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고유예 되면은 어쨌든 대학에서도 그런 거 없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까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재판까지 해서 선고를 받아낸 게 아닌가. 그건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더 듭니다.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내가 대학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자기 어떻게든지 클리어할까. 근데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경험에 비추어 이상돈 교수님이 이제 추정을 하신 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소통이냐 혼선이냐 뭐 논란도 많습니다. 자, 그간의 윤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네,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강한 반격, 반론, 직설화법인데요. 교수님께서 검사 시절 화법 못 버린 것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 검사 시절에 뭐 대개 검사들이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직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 정계 선출직 하면 이제 그 정치인이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 피폭이 언론에 노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유한 어법을 배운다고 그렇게 직설적 안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난 저거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아끼고 우리가 그 문재인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은 그냥 말이 너무 없어도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이게 말이 너무 많은 것도 그것도 내일 문제. 헤드라인 속보가 그거 문제예요. 대통령 아침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럼 도어 스태핑 이거 좀 조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네. 좀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따금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아까 들은 이야기가 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좀 위기 국면,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전 정부와 비교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 대통령의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 이 화법에 좀 오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거 어제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본인도 전 정권에서 지명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관급으로. 네, 근데 그게 대충 대통령 되는 경우가 그 정권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잘해서기보다는 여당이 실패한 경우가 해소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거는 전 정권 실패 때문에 된 거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실패된 거 갖다가 계속 극복을 하고 그거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 안 된 것은 전 정권 때문이라는 것도 누구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정치적 언어의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데 제발 좀 이런 발언을 좀 조율을 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 대통령 뭐 대변인 공보수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딱 그만두지 왜 봉급받고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변인 그 홍보수석. 네. 자, 저는 이제 그 미디어 비평 쪽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 일명 이제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떤 식의 이제 보도 태도를 취하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최영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속보로 도스태핑에서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를 빨리 이제 타전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지적되는 게 기자들이 그 중요한 기회 때 대통령하고 이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대화로 끌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보실 때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야만 산다. 적자생존. 이준석이가 뭐라고 한마디 한번 열심히 했었어. 뭐 다 그렇잖아.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하는 거 봤어요? 다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현재 언론 이게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정말 저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론이 그냥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가 모르겠어. 언론도 좀 자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막았다는 건 언론에서 기사 쓰지 말아야 된다고. 네네. 근데 이게 아침에 오전 속보로 나오면 하루 종일 가서 점심 때도 대통령 발언 토크, 심야에도 대통령 발언 토크. 텔레비에 종편에서 그거 가지고 떠들고 좀 창피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난 텔레비 안 봐 그래서. 라디오는 꼭 들어주십시오. 네, 시사본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임 작가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온라인 민심들 있잖아요. 주로 어떻게 좀 패턴이 나와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대체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영 논리 쪽에 치우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소위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커뮤니티들에서도 좀 변화의 조짐이 많이 엿보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제 지지하는 계층으로 꼽히는 데가 이제 MLB 파크라고 엠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도어 스태핑 자체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온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그 자체를 평가하는 뭐 게시글이나 네. 이런 논의들은 뭐 굉장히 좀 숫자가 적은 편이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2030 보수 청년층이 많이 있는 이제 FM 코리아, 네. fem코라고 하죠. 네.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늘었다. 네. 뭐 이건 물론 도어스태핑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체적인 분위기,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평가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 배경에는 당연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리위원회의 이제 지금 이제 징계 여부 네네. 이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윤핵관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윤핵관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연달아서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긴 했지만 지지율의 하락 국면 그 원인이 뭐냐면 여야 공히 자 인사 문제 있다. 경제가 암울한데 대책을 잘 못 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화법 문제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 이렇게 짚어요. 이 교수님 어떻게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포스트레디한테는 뭐 대중의 관심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 좀 말초적인 거에 네. 너무 집착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 쓰게 되면 클릭수가 높아서 그런지 네네네.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 예. 자, 지금 교수님 언급인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때로는 이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관련 뭐 메시지보다 김건희 여사 보도량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이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회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주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은 또 이걸 재생산하고 언론에서는 더 이런 기사를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뭐 대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 하나는 뭐냐면 보도의 그 말초성을 평가할 때 네네.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느냐라든지 패션 문제, 그렇습니다. 장신구, 가격, 어떤 브랜드. 옷을 착용하느냐, 그 브랜드가 뭐냐, 그게 얼마짜리냐, 뭐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상당히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네. 그 보도들이 또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하하.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가 네. 이런 브랜드라든지 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해준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취재원이에요? 일종의 취재원 역할을 네. 한다는 보도도 있었을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칫하면 김건희 여사와 이제 언론의 주고받기식의 이 일종의 거래 관계처럼 비쳐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생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도 언론 상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해외 순방인데 뭐 첫 해외 순방인데 그것도 뭐 발찌, 명품, 가격, 브랜드. 좀 이거 좀 미디어 문제가 있다. 자, 교수님 이거 진짜 너무하다. 언론의 자질 문제다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문제일 텐데 좀 교수님이 앞으로 꼭 지지율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좀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현재 윤 대통령이 뭐 국정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선이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불복을 하는 거고. 그 미국에서 바이든 됐지만 트럼프 지지자는 불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선거 직후에 허니문 효과처럼 올라가는 현상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현재 국회는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 윤 대통령이 그 입법사항에 관한 것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그 답답한 형편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마 일반 국민 그리고서 좀 상당히 그 중간에서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를 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뭐 지금보다는 좀 유연하고 좀 열린 방식으로 좀 운영해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앞에 크게 두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이 화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인의 화법. 인재풀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중도층 국민들을 타겟으로 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지금 여당 국민의힘인데 이준석 대표 징계위가 바로 내일로 왔단 말이죠. 두 주 미뤄진 건데 집권 여당의 초유의 윤리위
회부 안건. 자, 이거 지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사태를. 네, 이게 참 그 당 대표 갖다가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현직 장관을 갖다가 뭐 수사하고 뭐 어쩌고 하니 기소 뭐 하니까 그 장관이 뭐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출직 공직자들 뭐 고위공직자들이 주이고 나는 그 유죄 판결 확정되기까지 자리에 버티겠다 이런 나라 난 세계에 없다고 봐요. 네네네. 여러분 그 이제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CNN 앵커 쿠오모 앵커 형인 그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지사 네네 맞습니다. 일종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그 사임했잖아요. 맞아요. 뉴욕에서는 2008년에도 그 검사장 하다가 이제 주지사 됐던 엘리오트 스피처라는 지사가 한 1년 만에 사임했어요. 사임 내용이 뭐냐. 그 성매매 의혹이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그만뒀어요. 네. 성상납도 아니고 네네. 성상납이 더 나쁜 거잖아요. 성매매보다 그렇죠. 사실상.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고위 공직자라는 것 그런 거 되면 이게 지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1969년에 당시 미국 대법관 9명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촉망되던 굉장히 진보적인 에이브 포터스라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그 대법관이 자기 아는 사람하고 법률 자문 계약을 하고 1년에 뭐 얼마인가 박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당시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상당히 애매하고 좀 기소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 그 언론에 나고 그 타임 라이프에 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거론이 되니까 그 포터스 대법관을 아꼈던 당시 얼 워렌 대법원장이 당신이 좀 사임해야 되겠다. 아니면 대법원 자체의 권위가 흔들려. 그래서 사임했어요. 네네. 그런 게 고위공직이라고. 1969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은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왕도 총리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이게 결백하지만은 이렇게 총리할 수 없다고 그만뒀잖아요. 실제로 무죄 판결 받았죠. 네. 그럼 그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뿐 아니라 정권 자체에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최동원 검찰총장. 네네. 그 우리가 대충 사안 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범죄입니까? 네.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검찰의 그 지휘 통솔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 하면 그건 재판에 가서 뭐 다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아버지 때부터 배워온 기본적인 그 리더십에 그게 문재인 정권부터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인지 그것 때문에 기소하고 나서 그 대법원 판결까지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하겠다는 게 도대체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기사 쓴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네네. 그 무식해서 그런 건지 뭐 판단력이 없어진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요새 돌아가는 사정 보면은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 공직자는 자, 첫 번째 기소되면 사임한다. 유무죄를 다툰 후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앞서서 수사 대상이 되면 사임한다. 네, 결백을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보도만 돼도 의혹 보도가 나오면 보도만 제기돼도 사임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데에서 뭐 유튜버가 제기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이 보편적으로 받아서 쓸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진실 예비에 관계없이 그 직위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더십이 손상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무너진 거예요. 상술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무너진 거라고 그거는. 그럼 징계위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죄 나서까지 난 유죄 판결까지 난 무죄니까 자리에 버티겠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재심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행정 소송도 내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대법원까지 하려면 10년 걸리겠어.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권 여당 대표인데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내가 뭐 구태 그런 말 하기에는 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미 그 당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네.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론도 안 좋습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대목이 문재인과 조국의 법치주의를 윤석열과 이준석이 배웠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공직자 그 전에 윤리적인 좀 성찰을 하라. 이런 무죄 일갈로. 추정 원칙은 됐고요. 그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하는 얘기지. 그거 어떻게 그것을 난 그 이해가 안 돼. 공직자들이. 정치의 영역하고는 굉장히 네. 다른 것이다.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시간은 짧게 남았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당대회 룰 갈등이 깊어지는데 자, 민주당이 살려면 의원 150명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말씀하셨어요. 이 개혁을 주문하신 거죠. 근데 뭐 개혁이라기보다도 나는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의힘 이 정권을 내줬던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당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그 진보 농계, 진보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진영 논리?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세 중간이 뭐 온갖 걸 다 실행에 옮겨서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생각으로서는 민주당에서 당권 경쟁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한 것을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간다는 그런 파가 있어야 경쟁이라는 건 내가 볼 때 다 똑같아. 친명인지 친문인지. 네. 그리고 좀 우습게 이해할 것 같으면은 난 지금 민주당이 심각한 게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그 종부세니 그 부동산 세법 할 때 단 한 명도 반대 안 했잖아요. 검수완박 단 한 명도 반대 안 했잖아요. 네. 전 의원이 이마에다가 주운 글씨를 새긴 거예요. 뭐냐? 종부세 땡 검수완박. 두 개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망친 거예요. 네네네. 그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어? 정책적으로. 친명이나 친문 내가 볼 때 똑같아.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 나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정당이다. 네, 똑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왜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네. 것을 인식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당권 경쟁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젊은 세력이라고 나오는 소위 이제 97 그룹 같은 경우도 정책적 변화를 주거나 이런 희망이 없으려나요? 괜찮으려나요? 그런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른 노선을 왜 나오려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뭐 때문에 대표를 나오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없잖아. 그러면서 뭘 색을 하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건 뭐 의미 없어. 8월 28일인데 그냥 어대명이라고 보십니까? 뭐 돼도 의미가 없다니까. 돼도 의미가 없다. 누가 돼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자, 국회가 원구성 타결엔 성공했는데 결국 원점이다. 여소야대 정국. 여야가 좀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됩니까? 국회는 해야 되잖아요. 총선은 2년 남았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민주당한테 달린 거예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달렸다. 좀 그래도 좀 이 여당과 좀 협력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느냐. 또 그래서 과반수니까 자기들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또 네. 입법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 국제 공전되면은 뭐 국정감사는 뭐 안 할 텐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여소야대 말하자면 분리된 정보가 돼버렸는데 나는 이런 게임에서는 궁극적으로 난 민주당이 난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수님 건강은 굉장히 좋아 보이셨는데 오늘 쏟아내신 말씀은 국정에 대한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정부 여야가 오늘 조언을 좀 마음에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임경빈 작가와 여의도 정핵관이었습니다.